계엄 직후에 제가 아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가 국정원하고 경찰청 안보수사과 흔히 얘기하는 대공분실이죠. 여기에서 1,800명의 리스트를 계엄의 즈음에 1,800명? 1,800명. 예. 그거를 이제 A, B, C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아마 A 등급은 이제 뭐 조용히 이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1,800명처럼 이제 압수 사전 예비 검속 하려고 했었겠네요.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종북 좌빨 유튜브 채널들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들을 이제 북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뭘 하는 것처럼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 구도 기획이 있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살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살아있다는 게 이런 작업들이. 예, 반갑습니다. 아수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로서 저희 아수다 방송이 18회째를 맞이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다들 여의도 나오셨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역사적인 순간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옆엔 두 분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일단 지난 토요일로 국회에서 이제 탄핵이 소추가 되면서 의결이 되면서 한 고비는 넘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두 분 다 지난주에 토요일 날 여의도 갔다 오셨죠? 제가 못 봤는데 두 분을 여의도에서. 전 국회 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뭐 한숨을 또 역사 현장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불가능해요. 저도 누구를 어디서 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만날 수가 없어. 도저히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민폐였습니다. 저는 어머님 제사 때문에 안타깝게도 못 나갔는데. 아, 그랬습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안 나갔는지. 그렇죠. 누가 나온지 아무도 모르는. 예. 너무 빽빽해서 그 현장에 누굴 찾는다는 것 자체가 민폐였습니다. 일단 뭐 지난 12월 14일 탄핵이 이제 의결되는 과정까지 저는 뭐 위대한 민중의 승리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또 많이 하더라고요. 역사상 최초로 이 부모와 자식이 연합해서 단결해서 투쟁한. 맞죠. 저희만 해도 이 부모님 세대하고 좀 다들 뭐 좀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예. 불화하는 세대였는데 이번엔 어쨌든 이제 부모 자식들이 같이 뜻을 모으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또 꼰대 세대와 MZ 세대의 연대 투쟁이 아주 빛을 발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분단 수구 기득권 세력의 본격적인 퇴장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기대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이 내란이 과연 이 정도 수준에서 다 진압되었다라고 볼 것인가. 여전히 이 내란의 불씨는 살아있지 않는가. 기고만장해요. 윤석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동원되었던 군대 책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 관료들 같은 경우에도 뭐 국민들한테 이제 사죄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표정을 보면은 뭔가 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런 식의 표정이 아직 살아있다 이런 걸 좀 느끼는데 두 분은 요번 이 탄핵 과정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좀 먼저 해 주시죠. 예. 우리가 진짜 원하는 민주, 평화, 개혁 정부의 수립이 진짜 목표라면은 저는 그것을 10단계로 보고 이제 1단계를 성취했을 뿐이다. 10단계 중에서 10단계 중에 이제 1단계 성취한 것이다. 무슨 뜻이냐? 비상계엄 내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너무도 자명한 현행범이었어요. 내란죄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그렇죠. 정광석화처럼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했던 국무위원들이 총리부터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당선시킬 수 있었던 그 체제는 그대로 공고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밝혀질 겁니다만은 비상계엄 그 내란의 상황 전개 속에서 우리가 다 들었죠. 주요 요인 체포 이동 과정에서 한동훈을 사살하라 라는 게 있었죠.
예. 요 지점만 보면 말입니다. 윤석열에게 한동훈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진짜 이것을 지시했다면 한동훈의 사살을 진짜 지시한 게 사살하는 게 지시했던 게 사실이면 인간일까요? 짐승일까요? 우리는 그 짐승적 사고에 입각해서 이들을 봐야 된다. 윤리와 도덕의 인간 합리를 가지고 이 전국을 전망하는 순간 백전백패할 것이다. 저는 이제 1회전 끝났다. 10회전이 남았다. 이제 내란은 계속 진행 중이다. 진짜 광장에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1단계가 지났을 뿐이다. 앞으로 가야 할 과제 쌓이고 쌓여 있다. 풀어야 될 문제가 넘쳐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또 유 선배님은 어떤 느낌이신지. 예. 일단 1단계가 시작이 됐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수면 위로 올려놨다. 우리의 과제를. 우선은 그 젊은 층들이 이렇게 역사의 광장에 갑자기 이렇게 쏟아져 나온 걸 보면 저는 이렇게 아까 부모 세대와의 관련을 얘기하셨는데 어떤 저항의 그 DNA가 유전되는 게 아닌가라는 흐뭇한 그런 게 있었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직 그 내란 공범들이 여전히 강구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고 그 뿌리들을 어떤 도려내기 위한 앞으로 이렇게 긴 흐름의 싸움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전 그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 이렇게 미국의 역할, 위치 이런 부분들이 그 우리 이렇게 80년 역사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안개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건가 과정에서 고민해야 될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과연 미국은 이 계엄 윤석열 일당이 추진했던 이 비상계엄 상황을 정말 몰랐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물음을 던졌는데 전 이 물음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 이런 쪽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분들 뭐 셀럽들, 인플루언서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래도 이 미국이 이번에 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상황들을 저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줬다. 이번 역시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특정인을 제가 거론하기 좀 민망한데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의 역할이 이번에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이번에 미국이 이런 형태로 이제 행동을 취해주는 바람에 윤석열의 내란이 사실상 저지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광장에 물론 이 민주주의의 힘도 있었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좀 물음표가 찍어지거든요. 정말 이 미국이 비상계엄 상황을 몰랐을까? 뭐 알고도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미국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이런 부분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떠십니까? 매우 한미 동맹 관계가 좀 선진화되고 문명화된 문명화 이야기 하더라고요. 문명화, 좋아. 뭐 일면 타당한 지점이 있죠. 근데 먼저 이 지점을 저는 두 가지 정도에서 좀 지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다. 진짜 아니다. 본질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뭐냐. 미국이 일관되게 이 흐름 전체를 처음부터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불로도 명확합니다. 용산 전체가 뭐 도청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용산이 도청되고 있었던 큰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 한미 정상회담 갔을 때 미국에서 미국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용산 도청한 거 플라이저에서 사죄하더나라고 물었어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요. 친구끼리는 도청해도 괜찮다.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미국은 완벽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 결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대한민국의 정치적 소용돌이가 불안정성으로 가는 것이 미국 일극패권의 태조 속에서 이 지역에서의 다시 줄 세우기 하는 과정과 좀 맞물린다고 봐요.
굉장히 즐겼을 것이다. 다만 소위 말해서 국지전을 유도하는 것들, 북으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할 만한 군사적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히 좀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니다. 미 국무성, CIA, 주한미군 사령부 모두가 관장하고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상황의 추이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군이 동원되어지는 상황,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컨트롤하면서 협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쟁 계엄이 실패하니까는 국회를 군합발로 짓밟고 비상계엄을 내란죄를 성립되는 비상계엄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만약 성공했으면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을 텐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순간 그것을 사실은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국무성에서 가장 먼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저는 보는데요. 미국의 국익적 관점에서 전 이 부분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된다. 만약에 이번에 그 비상계엄의 명분이 물론 윤석열은 종북 좌파 세력들 뭐 국회 간첩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명분을 내세웠는데 이게 한국의 어떤 정치 상황 뭐 이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이제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처럼 국내 정치 상황에 기반해서 내지는 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대규모 군중 시위가 벌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계엄을 때렸다라고 하면은 아마 미국은 묵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윤석열이 추진한 방법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거든요. 네. 북하고의 국지전. 계속 이제 도발을 하면서 뭐 무인기를 날리고 풍선을 날리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미국의 어떤 국익과 관련했을 때 미국은 원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번 이제 그 계엄 기획 시나리오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폭로되고 있는데 이 기획안에 보면 선을 넘은 부분들이 몇 개 있죠. 아까 뭐 한동훈 사살 이런 것들을 국내적인 부분으로 치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으로 이제 인민군복을 입고 그렇죠. 정보사 HID 그리고 실제로 인민군복을 발주를 했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미군을 사살을 하고 일부 사살하고 그다음에 군부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기관에 대한 테러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저쪽에 뒤집어 씌우고 미국이 대응 안 할 수 없게. 그게 전시 살인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뭐 미국이 뭐 전쟁 국가라고 하지만 자신들이 그 선택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은 시간에 선택하지 않은 공간에서 지금 이제 북을 상대해야 되고 핵강대국인데 그리고 얼마 전에 북러 조약이 비준이 되고 이제 발효가 됐죠. 러시아에서 바로 얘기를 했죠. 며칠 전에 그 북이나 러시아를 공격하면 파괴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중국은 뭐 논외로 하더라도 이 두 핵 그 강대국을 상대로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전선이 옅어져 있는데 분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지만 여기서 그렇게 예상치 못한 국지전을 그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겠는가? 충분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선을 이제 이번 기획안들이 넘은 거죠. 군 문제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 꼭 해보고 싶어요. 무인기를 1차, 2차 보내고 3차 보냈을 때 김여정 부부장이 공식 담화를 통해서 이 모든 궤적을 우리 다 알고 있고 사진을 다 공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포병여단, 전시 포병여단을 전선에 배치한다. 북측의 군 같은 경우에 평시에는 전선에 있는 부대가 소위 말해 우리의 민정경찰에 해당되는 경찰력 병력입니다. 사실은 민정경찰에 해당돼요. 그럼 전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시 인력으로 다 교체를 합니다. 그 시기에 우리가 3차 보냈을 때 그거 공개 발표하면서 모든 최전선의 포병병력들 전시 편제로 바꿨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보내면은 바로 응사한다 그랬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은 진짜 재앙입니다.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 엄청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하고 80년 전두환의 신군부의 쿠데타 이 당시에 동원되어졌던 우리 군대는 주한미군이 다 지휘를 승인해야 됐던 그런 부대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됐죠. 실제 군단 여단이 다 동원됐죠. 전방에 있는 부대도 맞죠. 막 빼돌리고 맞죠. 그런데 이번에는 소위 말해서 미국의 승인이 필요 없는 대간첩 작전 이런 명목으로 그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부대들만
동원이 되었습니다. 방첩사나 뭐 특전사, 기무사, 특전사, 정보사, 정보사. 예. 요 정도죠. 이건 무슨 뜻이냐? 미국이 군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끝끝내 계속 비토 내지는 부정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허락을 하지 않은 이 지점이 좀 거죠. 다르다는 것이죠. 즉 미국은 자칫 잘못하면은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은 전쟁에 휘말릴 수 있고 그 이유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것까지도 그냥 네. 바로 그렇죠. 밀어붙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이게 진짜 정상적인 윤리 도덕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분노해 있을 것이다. 전파요.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예. 더글라스 맥그리거 같으면 미국 그 제국의 하인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번에. 참 슬펐어요. 그 하인들이 이제 상전에 대드는 노예가 아닌 것만 해도. 더글라스 맥그리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미국의 대령 출신의 트럼프 1기 때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 출신이고 주 독일 대사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뭔가 역할을 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더글러스의 발언을 보고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 스탠스 인식하고 조금 흡사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더글라스 맥그리거를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표현이 그 한국이 미국의 군사 식민지다. 뼈 아픈 표현들을 참 가슴이 정확한 아픈데. 지적이네요. 예. 참. 이번에 이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평시 전시 작전권은 말할 것도 없고 평시 작전권 중에 대부분의 핵심 코다. 그거를 이제 그 고난 위임이라는 형태로 그 대부분도 이렇게 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상한 체계 그 상태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윤은 옹색하게 특수부대 일부만 떼서 무리하게 이제 밀어붙인 게 화근이었던 게 아닌가. 네. 자, 그러면은 이 대목에서 저는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 게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미국은 계엄 비상계엄을 준비해 나가는 윤석열 일당의 어떤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손바닥 안에서 보고 손바닥 안에서 들여다보다가 상황이 이렇게 본인들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그리고 이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발을 빼고 제동 걸고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나온 이야기가 이건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뭐 이런 형태로서 광장의 민주주의를 지지한 형태로 해서 일정 정도 이렇게 수습이 됐는데 그럼 향후에 이 기조로 쭉 간다라면은 이제 남은 문제는 윤석열의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이 그 내란을 지지하고 있었던 이 반동 세력들은 한국 사회 우리 김장 이사장의 말씀처럼 이제 겨우 1단계 광범위하게 남아있는데 조중동 언론이나 법원이나 검찰이나 군이나 경찰이나 광범위하게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역사의 반동, 탄핵이 기각되는 이런 형태의 가능성은 없겠는가. 또 그 부분이 미국의 이해관계와 또 어떻게 또 맞아떨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저는 10회전 중에 이제 1회전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출범이 1월 20일이죠. 그렇죠. 51대 49로 봐요. 무슨 뜻이냐? 우리는 완벽히 내란 범죄의 성립 요건이 되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상식적인 접근이 매우 무의미하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나름 대한민국 정책, 대한민국 정책이 나름 이렇게 좀 빌드업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저는 탄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49냐?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하고는 다르겠지만은 네오콘 군사복합체 대한민국을 나름 관장하고 있다는 미 CIA라든가 오래된 주한미군 이쪽 관계들에 대해서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러지 않다. 이 대한민국 정치 정국을 나름 관장하고 있는 그들은 트럼프의 생각과는 좀 다를 것이다. 이걸 우리가 왜 뭐 속된 말로 딥스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오히려 트럼프를 흔들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정정불안. 이적의 정정불안이 되어야 트럼프가 네오콘 군산복합체 전면전 전쟁을 선언하면서 위축시키려고 그러는데 트럼프를 흔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국내 정치적으로 덤비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외환 여러 가지 혼란들을 만들므로써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탄핵 기각을 함으로써 트럼프의 발목을 잡으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두려움이 좀 커요. 그렇다면 미국의 트럼프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의 딥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미국 국내 상황 이미 뭐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되는 이 프로세스 속에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한 달 남았네요. 예, 차라리 이게 좀 약한 고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국 상황에서 뭔가 이 흔들어 버리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사실은 벌써 한 2번인가 얘기했어요. 김정은하고 친하다. 김정은을 만나겠다. 그리고 최근에 그 대북 특사도 임명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취임하고 나서 빠른 시일 안에 러우 전쟁 정리하고 가자 전쟁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북하고의 어떤 종전, 협상, 관계 정상화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트럼프의 스케줄, 구도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한국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격변, 혼란을 만드는 거. 그러면 그거는 탄핵 기각이 상당히 유력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우려를 하는 게 국내에 있는 이 흔히 얘기한 종미파들, 미국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이 사람들, 한미동맹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 이 사람들이 지난 대선, 미국의 대선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 반 트럼프였어요.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반대하고 해리스 당선을 염원하고 기도하고 이들까지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라면은 지금 우리 김장 이사장님 말씀대로 탄핵이 승인되는 것이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하는 게 의외로 좀 복잡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변수들이 있을 텐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트럼프 취임 한 달을 남겨놓고 계속 그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불안정 요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 극단적으로 이번에 시리아가 아사드 정권이 붕괴됐고 루마니아 그다음에 조지아 뭐 그다음에 몰도바 전 세계적인 변화죠. 오늘은 또 예멘 폭격을 시작했죠. 방금 조금 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이 발화력이 폭발성이 큰 게 아무래도 한반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장 미국 내에서는 이제 트럼프 입장인 어쨌든 그 민주당이 한국 내에서는 조금 이렇게 대북 그 화해적인 옹졸한 정권이 들어서야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신 흐름들을 대북 그 대화 흐름들의 어떤 모멘텀을 살리기가 쉬울 텐데 여전히 강력한 어떤 그 반격 세력들이 존재한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건 한국 내 그 미국의 두 개의 라인이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내에 미국의 두 개의 라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최소 두 라인과 최소 두 개 라인. 최소 두 개.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요. 미국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 가장 대별되는 게 전통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우월기, 군사적 패권, 미국의 일극 패권을 군사적으로 막 점철하고자 했던 이 네오콘류의 미국의 주도적 정치 세력 이외에 트럼프는 팽창주의 하지 않겠다. 세계 경찰을 하지 않겠다. 전쟁 끝내겠다. 미군 철수시키겠다. 이 엄청난 흐름이 다르다라는 것.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죠. 그렇죠. 이 두 세력이 있는데 이 두 세력 안에서도 매우 각종 타기한 세력들이 한국 내에서 제각기 활동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야, 이 헌재에서 탄핵을 인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 그 과정에서 국내의 내란을 지지했던 이 수구 반동 세력들의 준동도 터져 나올 것이고, 뭐 벌써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이게 난리가 났어요. 뭐 플래카드 붙이고. 그럼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계엄을 저지하고, 그다음 내란을 막았었던 힘이 광장의 힘인데 다시 한 번 더 광장에 결집을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그 과정에서 정말 이 젊은 세대들한테 꼭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본인들의 수구 기득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까지
기도하는, 획책하는 그런 무리구나. 위장작전까지. 그렇죠. 위장작전까지 하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이 탄핵 국면에서 우리가 정말 반드시 지켜 세워야 될 이 깃발, 목표는 평화가 아닌가. 탄핵이 곧 평화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좀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좀 이런 걱정을 해요. 내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헌재의 결과를 계속 기다리는 와중에 내란을 기획했던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착착 모의했던 그들은 가만히 있을 것이냐?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당하지 않을 거예요. 이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직접적으로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군을 동원해서 전쟁계엄 내지는 북측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는 국지전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검찰, 국정원은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좌파. 동원해서 소위 말하는 수많은 국가보안법 사건들, 간첩 조작 사건들, 간첩은 만들어집니다. 전쟁이 기획되는 것처럼 간첩도 만들어져요. 맞아요. 다종다양한 국가보안법 간첩 구속 피의자 압수수색들을 막 함으로써 한 달 정도만 그냥 여러 많은 사람들 잡아가고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상승작용시켜서 진짜 대한민국에 수많은 뭐 종북 좌빨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 만들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게 소요고 정정불안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광장에 모이는 것 자체를 위축시키면서 소위 말하는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다시 광장에 나와서 내란이 아니다. 오히려 종북 좌빨들 척결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식으로 여론전을 가져가는 순간 진짜 점입가경에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것이 윤석열 내란 방조자, 내란을 기획했던 자들이 지금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광장에 더 틈없이 많이 모이는 것, 그리고 이 상황 자체를 트럼프를 흔들려고 하는 미국의 네오콘, 군사목갑체, 딥스테이트, 이들은 오히려 속으로 굉장히 반길 것이다. 그러면 아직 10회전 중에 이제 1회전 끝났다. 진짜 제대로 주도 면밀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네오콘의 이제 반격의 일부가 지금 다시 그 불씨가 꺼져가던 그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설이 그렇죠. 또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죠. 며칠 잠잠하다가 정확한 아직 증거도 없이 2달 넘게 유포되고 있는데 그런 흐름도 있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트럼프 취임 한 달 남았지만 취임하고도 일단 그쪽에 그 제일 그 국정 그 의제는 아마 1순위가 우크라이나하고 중동 쪽이 될 건데 그 사이에 취임 이후에 과도기에 한반도에서 여전히 그런 이렇게 역사적인 반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 지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나 이제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 이제 그 여러 이제 내란 주도 세력들이 구속이 되고 또 여러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탄핵도 추진이 될 텐데 그 과정에 이제 여러 이렇게 충격적인 또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그런 게 탄핵의 에너지를 계속 그 유지하고 키워가는 흐름도 또 있지 않을까. 그런 흐름들을 타면서 계속 우리가 광장에서 그 저항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김지장 이사장님 그 종북 좌빨 이야기 들으니까 예. 저 계엄 직후에 제가 아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가 국정원하고 경찰청 안보수사과 흔히 얘기하는 대공분실이죠. 여기에서 1,800명의 리스트를 계엄에 즈음해서 1,800명? 1,800명. 예. 그거를 이제 A, B, C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아마 A 등급은 이제 뭐 조용히 이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1,800명처럼 이제 압수 사전 예비 검속 하려고 했었겠네요.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종북 좌빨 유튜브 채널들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들을 이제 북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뭘 하는 것처럼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 구도 기획이 있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살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살아있다는 게 이런 작업들이. 뭐 구속시켰다 그래. 뭐 계엄사령관, 뭐 특전사, 소방사, 뭐 그들은 다 그냥 말 들었던 그야말로 쫄들이에요. 네.
내란의 실질적인 기획, 수괴가 여전히 계속 호시탐탐 그렇죠. 계속 네. 이루고 있습니다. 용산에 아직 지금 그 부부가 살아 있잖아요. 지금 뭐 호시탐탐. 아무것도 안 봤잖아. 신원식 김태효도 사라졌어요. 사라졌고요. 아예 안 나타나죠. 아예 안 나오고. 뭘 하고 있는지 얘네들이 사실 모르겠는데. 기획팀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위험하죠. 내란의 수괴가 여전히 전혀 권력을 내놓지 않고 내란 계속 진행 중이다. 이거를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저는 넘어진다고 봅니다. 1회전 끝났다라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아수다 18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을 결의했지만 이것은 탄핵 소추 얘기. 이것은 이제 1차전 1회전에 불과한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과정들은 굉장히 많은 단계별로 남아있다라는 것. 그래서 아직 저들의 내란 시도, 내란 반동은 끝나지 않았다. 진짜 끝나지 않았다. 예, 진짜 끝나지 않았다. 이거를 막아내야 된다. 또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이 한겨울에 다시 광장에서 우리가 응원봉을 들고 집결해서 이 상황들을 함께 이제 막아서는 것이 필요하다. 요 말씀을 좀 하면서 앞으로 저희 아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런 형태로 쭉 정세가 흘러간다라면은 계속 저희가 좀 짚어주고 이야기해야 될 주제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좀 바쁘시더라도 방송을 조금 자주 해보는 예. 자주 보입시다. 예, 그렇게 좀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